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됐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노출된 걸로 보입니다. 노출된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와 배송지 전화번호 등이고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해외 서버를 통해 올해 6월 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걸로 추정된다며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내부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 기타 커뮤니케이션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유출과 추가 피해 발생 우려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유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달에만 2명, 올해 벌써 4명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졌는데요. 노동단체는 즉각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금요일 밤 고용노동부가 경기도 고양시 쿠팡 물류센터를 불시 점검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점검을 지휘했습니다. 야간 노동자들의 건강 우려가 커진 상황을 고려한 행보입니다. 앞서 지난 26일 새벽 경기도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물건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부검 구두 소견은 급성 심장사, 다시 말해 갑작스러운 심정지였으며 동맥 경화 소견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5일 전 같은 회사 화성 물류센터에서도 야간 근무하던 30대 계약직 노동자가 숨져 경찰이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2명, 올해만 4명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사망했습니다. 노동계는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쿠팡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의 야간 노동자들이 또다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쿠팡 물류센터 산재 사망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즉각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시 점검 현장에서 반복적인 심야 노동이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 질환 같은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강조하며 쿠팡에 야간 근로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상시 야간 노동이 행해지는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센터에서 노동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라고 담당 부서에 실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장과 법무장관, 외교차관 등이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도 최상병 특검 공소장에 자세하게 적혔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범인 도피 혐의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처음 입 밖에 낸 건 실제로 임명되기 반년 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경로가 처음 알려지고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직후였습니다. 대통령의 경로라는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마치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하셔서 질문하셨는데 언론에 나온 얘기 그대로를 전한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겠냐는 대통령 물음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호주 대사직을 추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기소되고 국방장관을 교체한 뒤에도 군사재판에서 국방부가 사건을 축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자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직접 지시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이에 조 전 실장도 외교부에 기왕이면 빨리 보내라는 지시를 내려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 전 실장 지시를 받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 실무자에게 호주와 모로코를 엮어서 이듬해 1월 안에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이종섭 전 장관은 외국어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호주 대사에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였던 걸 알 길이 없었다는 당시 대통령실 입장도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출국 금지 사실을 알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부임 일정을 2주 연기하라고 지시했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미리 풀어주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오늘 출국이신가요? 이런 전방위적 노력 속에 강행한 이종섭 해외 도피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함이었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내란 수사의 마침표로 보고 구속 심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추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주말에도 다음 달 2일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계획과 실행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과 군인, 경찰 대부분은 재판에 넘겨진 상황. 그런 만큼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내란 수사의 마침표로 보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검은 구속심사에서 추 의원의 지위를 바탕으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사이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자신이 국회 입장을 대통령에게 대변할 유일한 여당 소통 창구라는 걸 추 의원이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엄 선포 뒤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 동안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후 의원 총회 장소를 거듭 바꾼 건 표결 방해를 통한 내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참고인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을 꺼리는 점을 볼 때 추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진술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추 의원은 의원들에게 표결 불참을 독려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계엄을 미리 못 알려 미안하다는 내용뿐이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로에서는 첫 현역 의원인 만큼 양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사흘 뒤면 12.3 비상계엄 1년입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기치로 숨가쁜 1년을 보냈는데요. 전광석화 폭풍개혁도 눈에 띄는데 다만 강성 지지층 요구에 화답하면서 중도의 민심을 잃는 건 아닌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계엄 선포 넉 달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그 공을 국민에게 돌렸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러진 조기 대선.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대세론 속에 세 번째 도전에서 결실을 본 이 대통령은 내란 종식을 천명했습니다.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거대 집권 여당으로 옷을 갈아입은 민주당도 내란 청산을 기치로 각종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표직을 당심을 등에 업은 정청래 대표가 이어받으면서 민주당은 선명한 노선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확정한 뒤에는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조희대 사법부로 0점을 조정해 사법개혁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 속에도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 재판부 설치도 거듭 못 박았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당연히 설치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소랑설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는 대야 공세가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름은 3살이 될 수 없으니 짜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윤석열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아니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 반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들입니다. 이 같은 행보는 진보 진영 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호평받고 있지만 거칠다는 지적은 물론 대통령의 행보와 성과를 가린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당내 엇박자가 불거지고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대통령실에 공개 경고까지 나오면서 잡음이 노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강성 당심을 바라보며 내란 청산과 개혁에 집중한 민주당이지만 당 지지율 답보 상태에서 계속 내란 청산만 외쳐야 할지 고민도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강경 일변도가 중도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칫 중도층이 등을 돌릴 경우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 속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앞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비상기험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은 여전히 진퇴양난입니다. 윤석열이란 꼬리표는 계속 따라다니고 지도부는 계엄에 대한 공식 사과를 놓고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국면, 국민의힘의 첫 고육지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하야였습니다. 탄핵이라는 불명예 퇴장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조기 퇴진을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는 우리 손으로라도 끌어내리자고 탄핵 찬성을 제안했는데 곧바로 당내 역풍을 맞아 사퇴했습니다.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당 지도부의 대국민 공식 사과가 나온 건 비상계엄 선포 27일 만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구두가 아닌 서면이었고 38일이 지나고 난 뒤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호 당원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조기 대선 국면에 가서야 이뤄졌습니다. 비상계엄 165일 만, 파면 43일 만에 사실상 뒷북 탈당이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을 앞세운 대선은 패배로 끝났고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뉜 계파 갈등과 지지층 분열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일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과 쇄신을 외쳤지만 전당대회에선 또다시 강성 지지층인 윤어게인을 등에 업은 당권 주자들이 득세했습니다. 누가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의 자격으로 면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계엄 이후 네 번째로 당을 이끌게 된 장동혁 대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갖고 계엄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한다는 원론적 입장은 밝혔지만 공식 사과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통 지지층부터 꽉 잡은 뒤 중도 확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의 공세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큰 이유인데 당 내에선 사과 요구가 터져나옵니다. 계엄 탄핵 1년도 안 됐는데 사과가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는 건 사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사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계엄 이후 국민의힘은 필요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멀어졌다 가까워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관계 설정은 당의 전략이라 치더라도 계엄에 대한 사과만큼은 국민만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비판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장외 집회에서 12.3 비상계엄은 불법이었고 이를 방치한 게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어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에서 일부 당 지지층 사이 계엄은 정당했다는 외침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선 일부 지지자들이 양 최고위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거나 커피를 던지는 등 항의하다가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양 최고위원은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이 국민의힘에 신뢰를 안 주는 거라면서 제 말이 틀리면 돌팔매를 맞겠지만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계엄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경징계인 근신이 취소되고 강등이란 중징계가 다시 내려졌는데요. 당시 함께 버스에 탔던 30여 명에 대해서도 대규모 중징계가 내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키기로 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의 원래 징계 수위는 견책 다음으로 가장 낮은 근신 10일이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실장의 책임에 비해 처분이 너무 약하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후 징계 수위가 크게 높아진 겁니다. 김 실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계엄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한 건 계엄 가담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려오겠다. 계엄버스 안에는 김 실장 말고도 33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장성만 김 실장 포함 14명이나 되고 나머지 20명도 모두 영관급 고위 간부들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장성 진급 인사에서 계엄버스에 탔던 인원은 모두 승진에서 제외했습니다. 승진 누락을 넘어 이들 모두 김 실장처럼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중심에서 움직인 군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 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군의 명예가 회복되려고 하면 계엄버스에 탄 분들은 여러분들 직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 정부 차원에서 가동하고 있는 헌법 존중 TF 조사 결과까지 더해지면 군 내의 중징계 대상자는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탔던 육군 법무실장에게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비상식적인 조치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창군 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재검토를 지시한 김민석 총리를 향해 한가롭게 징계에 관여할 때가 아니라며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군을 모욕하는 일을 직접 나서 처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YTN 매각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그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한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사법부의 판단으로 지난 정권이 추진한 언론 정책의 본질이 사적 이해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됐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아파트 화재 사망자가 12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홍콩 당국이 어제 사흘 동안의 공식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관련 책임자 11명을 체포하고 화재 원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채 말없이 서 있는 32층짜리 아파트. 화창한 하늘 아래서 더 처참하게 보입니다. 주말에도 화재 원인 조사와 구조 수색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가 많아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稍後當警方進入去作詳細嘅調查同埋搜證嘅時間呢，係有機會係另外再發現一啲呢係
係燒焦咗嘅位。 주말을 맞아 홍콩 시민들의 추모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이 두고 간 꽃다발 속엔 희생자를 애도하는 손편지도 여럿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인간이 하는 일, 하늘이 보고 있다. 이런 뼈 있는 말도 쓰여 있습니다. 看到这种情况也是，就是感到非常的伤心，因为看到那么多人受伤，然后甚至失去了他们的家，可能重生或者在另一个世界可以开心活下去，不用再很痛苦的走。 홍콩 정부도 공식 애도 기간 사흘을 지정하고 관공서에 조기를 걸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에겐 20만 홍콩 달러, 3,700만 원 넘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마카오 정부도 56억 원에 달하는 구호 재건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화재 관련자 10여 명을 체포해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직후 현지에서 이틀 동안 열렸던 K-팝 시상식이 추모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가수들은 어두운 옷을 입었고요. 일부는 가사를 바꿔가며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승환 기자입니다. 2025 마마어워즈 첫날 사회를 맡은 배우 박보검이 정장깃에 검은 리본을 달고 묵념합니다. 둘째 날 MC 배우 김혜수 역시 블랙 정장을 입고 나와 음악이 지닌 치유와 연대의 힘을 믿는다고 홍콩 시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불을 뿜어내던 기존의 화려한 무대 연출은 걷어냈습니다. 가수들은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걸그룹 미아오는 불을 떠올릴 수 있는 노래 제목 버닝업을 턴잇업으로 바꾸고 가사까지 고치며 세심한 신경을 썼습니다. 인기 애니 K-팝 데몬헌터스에서 남자 주인공 진우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안효섭이 내레이션으로 무대를 꾸몄지만 보이그룹 멤버들이 참여하려던 사자보이즈 무대는 저승사자 컨셉이 참사 상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취소됐습니다. 시상식에서도 모두 차분한 표정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As we stand on the stage today, our hearts are with the families that are affected by the tragedies of this week. 갑작스러운 비보로 많은 슬픔을 느끼고 계시는 홍콩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힘이 될 수 있는 홍콩 대형 화재 직후 열렸던 행사인 만큼 시상식은 내내 절제된 톤으로 진행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미국이 부유해지고 물가가 내려갔다며 대법원에 관세 정책이 적법하다고 판결할 것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관세 피해에다가 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몰리면서 예년 같지 않은 쇼핑 대목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었다며 물가와 상품 가격이 내려갔다고 썼습니다. 강한 리더십과 관세 부과가 없다면 미국은 다시 가난해지고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악하고 미국을 증오하는 세력들과 연방 대법원에서 싸우고 있다며 대법관들이 아주 현명하게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 여부를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할 예정인데 관세 정책이 적법하다고 판결할 것을 거듭 압박한 겁니다. 트럼프는 또 다른 글에서는 관세를 지렛대 삼아 대형 제약사들과 맺은 합의를 통해 약값이 매우 낮아졌다며 자신은 물가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관세 정당성과 물가 안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Yeah, I mean, just the tariffs and just kind of, saving for the future. We're just always pretty careful. 특히 중소기업들은 관세 정책 뒤 수입 비용이 크게 늘었다며 대기업보다 협상력이 낮은 만큼 더 큰 관세 부담을 진다고 호소했습니다. We are disproportionately impacted by tariffs because our costs are higher. We're doing much more difficult to pay the tariffs and bring the product in for the holidays.
로이터 통신은 물가 상승과 노동시장 약화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들이 더 신중해졌고 온라인 쇼핑에 더 치중했다며 소매업체들이 도전에 직면했다고 짚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소비 둔화 우려가 커졌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추수감사절 연휴 할인 행사 기간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여전히 지갑을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스터카드의 소비 동향 데이터 서비스인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매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4.1% 증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액이 지난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보다 더 높아진 증가폭입니다. 이달 들어서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타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투자자 예탁금이 7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반면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투자 열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달 4,200선 사상 최고치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급등락을 반복하다 4,000선을 내준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거침없이 상승하며 지수가 20% 가까이 오른 것과는 대비됩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요동치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투자자 예탁금도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26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77조 9,500억 원으로 한 달 사이 7조 5천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잔금으로 통상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1,470원대 고환율에도 미국 증시 매수 열기는 식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 지난 26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미국 주식을 55억 1,300만 달러, 약 8조 800억 원어치 순매수 결제했습니다. 순매수 결제액 1위 종목은 엔비디아로 금액은 7억 7,600만 달러, 1조 1,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과 정부는 서학개미의 공격적 투자에 따른 환전 수요 급증을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저는 지금 1,500원 가는 거가 한미 금리차 때문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외국인에 의한 것도 아니고 외국인 채권 다 들어오는데 단지 그냥 해외 주식이 다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수출 기업의 달러 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반박도 나옵니다.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과 수출업체와의 면담, 국민연금 등과의 사자협의체 가동 등 환율 안정화 방안에 나선 가운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올해 민생 회복을 위해 소비 쿠폰이 2차례 지급됐었죠. 두 쿠폰의 사용 기한이 오늘까지라서 혹시 다 쓰지 않았는지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은 지난 7월 처음 지급됐습니다. 국민 누구나 15만 원을 기본으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최대 45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 건 때 15만 원 나오네. 카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이게 좀 도움이 되겠죠. 9월에 나눠준 2차 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빼고 10만 원씩 차등 지급됐습니다. 10만 원 충전 잘 되셨어요? 맞습니다. 쌀 5kg짜리 하나 사고 또 햄이 3kg짜리 하나 사고 또 남는 거는 자잘한 거 생활용품 쓰고. 이렇게 2차례 지급한 소비 쿠폰 규모는 13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사용 기한은 1, 2차 할 것 없이 모두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이때까지 다 쓰지 않으면 잔액은 사라집니다. 지난 23일 기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쿠폰 잔액은 947억 원에 달합니다. 카드로 지급된 쿠폰 가운데 1%는 사용되지 않은 겁니다. 정부는 소비 쿠폰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기한 안에 빠짐없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2월로 접어드는 이번 주부터 겨울이 시작됩니다. 계절이 바뀐 걸 알리기라도 하듯 이번 주 중반 강추위가 예고됐는데요. 매서운 찬바람을 동반한 동장군이 몰려오면서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고 또 서해안에는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예고된 이번 겨울.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온화한 늦가을의 주말이 끝나자마자 12월 첫 주부터 매서운 겨울로 날씨가 급변할 전망입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30도 안팎의 한기가 내려와 지상 기온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주 중반에는 중부 내륙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할 전망입니다. 한낮에도 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 종일 심한 추위가 우려됩니다. 영하 30도 이하의 공기가 3일, 4일 사이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지상 기온도 평년 대비 2에서 6도가량 떨어지면서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강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 등 서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해안가에는 강풍이, 해상에는 풍랑이 강해지겠습니다. 겨울 시작과 함께 찾아온 강추위는 한나흘 정도 영향을 주다 주 후반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 추위가 오래가진 않지만 기온 변동폭이 커 체감 추위가 클 수 있다며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누리호 발사를 안정적으로 성공시킨 우리나라의 다음 목표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차세대 발사체가 2년째 공전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와 같은 재사용 발사체로 사업을 변경하려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승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32년 달 착륙선을 보내기 위한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건 3년 전. 누리호와 같은 케로신 연료를 사용하지만 1단에 누리호보다 큰 100톤 엔진 5개를 연결하는 중대형 발사체로 핵심은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개발입니다. 중형 발사체인 누리호는 위성을 저궤도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지구 상공 36,000km 정지 궤도에 위성을 보내고 나아가 달까지 가려면 이보다 훨씬 센 추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중대형 발사체를 개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이 메탄 연료를 이용한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체는 대세가 됐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우주항공청은 올 초 연료를 케로신에서 메탄으로 바꾸고 1단 엔진도 80톤급 9기로 추력을 확 키운 대대적인 변경안을 내놨습니다. 중간 단계를 건너뛴 급격한 전환이 기술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우주청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케로진과 메탄이 큰 차이가 있느냐? 선진국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리호에 개발한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엔진도 75톤을 개발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케로진을 바로 메탄화 시켜가지고 80톤 엔진을 개발하면은 결국 변경안이 통과되지 못해 사업이 멈췄고 2028년 누리호 7차 발사를 위해 추진한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까지 불발되면서 300여 개 우주 기업들은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업계 입장에서도 재사용으로 가는 거, 메탄으로 가는 거 반대하지 않고 찬성합니다. 차세대 발사체가 이어져서 사업이 돼서 그래서 일감이 쭉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넘게 지금 이 사업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주 개발의 큰 그림인 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이 우주청 변경안인 메탄 재사용 발사체로 수정된 가운데 사업 변경 심사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전망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제주 감귤 이야기입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선명한 주황빛 감귤이 나무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3대째 감귤 농장을 이어온 부자. 수확 시기를 맞아 제철 황금향 따기에 분주합니다. 이런 거는 가정용으로는 딱 먹기는 좋긴 해요. 그런데 선물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작다고 해서 풍성하지가 않아서. 크기별로 선별된 감귤 일부는 착즙 형태로 보관됩니다. 한꺼번에 수확되는 감귤을 모두 판매하기는 어렵다 보니
맛이 가장 좋은 시기에 바로 착즙해 주스로 만들어 얼려두는 방식입니다. 단맛이나 신맛 같은 감귤별 특징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고 원하는 맛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리터 주스 한 통을 만드는 데는 신선한 감귤 25kg, 약 500개가 들어갑니다. 품종마다 맛과 향이 달라 직접 맛보려는 방문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귤이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것도 몰랐고요. 저 취향대로 제가 평소에 단맛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취향별로 고를 수 있게. 겨울철에 집중된 소비 구조 등으로 신선한 상태로만 유통하기엔 한계가 있는 감귤. 신선한 감귤을 착즙 형태로 남겨두면 판매 부담도 덜고 연중 활용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수요가 다 안 될 경우에 산지에서 폐기금을 줄 정도로 정말 폐기가 많이 되는 과일이기도 하거든요. 수매를 해서 저장성이 좋은 그런 가공식품으로 연결되면은 제주 특산물인 감귤을 활용해서 1차 농산물의 거래와 더불어서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랑 판로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철에 몰리는 감귤 물량을 어떻게 활용할지 찾는 과정에서 착즙 가공과 체험형 소비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9년 만에 돌아온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시리즈가 개봉 4일째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6일 개봉한 주토피아2는 어제 오전 기준 관객 수 1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는 올해 최고 흥행작인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 실시간 예매율 역시 큰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다음 달 아바타, 불과 재개봉 전까지 독주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간 29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유명 이슬람 사원 블루 모스크를 방문했습니다. 교황직위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나흘간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레오 14세는 신발을 벗고 블루 모스크에 입장해 무슬림에 대한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세계 가톨릭 수장이 무슬림 예배당에서 기도할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레오 14세는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교황청은 레오 14세가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담아 명상과 경청의 정신으로 이번 방문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보다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높고요. 광주도 7.9도로 큰 추위 없습니다. 그 밖의 지방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3.8도, 청주가 6.5도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청주와 세종이 17도, 창원 19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공기가 탁하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의 시작인 내일부터는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고 주 중반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